체서피크만의 바닥은 한때 평평하고 끈적하며 생명이라곤 거의 느껴지지 않는 진흙층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진흙이 쌓이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생물은 결국 파묻힌 채 서서히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진흙층 위로 자라날 수 있었고, 동시에 만의 바닥을 만들고 물을 정화하며 생태계 전체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도록 지탱해주던 유일한 생물이 거의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2011년이 되었을 때만에 남아있던 굴의 개체수는 1800년대에 존재했던 수의 약 0.3%에 불과했습니다. 3%가 아니라 고작 10분의 3%였습니다. 굴이 사라지자 굴에 의존하던 모든 것도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물의 투명도와 물속에 녹아있던 산소, 바닥의 수초지대, 개와 물고기 개체군, 일자리, 그리고 수산물 채취로 살아가던 마을들까지 함께 쇠퇴했습니다. 바닥에 살던 작은 생물 하나가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거대한 생태계 전체가 붕괴한 것입니다. 굴이 거의 완전히 자취를 감춘 뒤에야 사람들은 평범해 보이던 이 생물이 사실은 만 전체의 무게를 조용히 떠받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효과를 낸 해결책은 단순히 굴을 더 많이 물속에 풀어놓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서피크만을 한 세기가 넘도록 쇠퇴의 소용돌이 속에 가둬두었던 물리적인 고장 지점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수십억 마리의 굴을 화강암 위에 올려놓는 일이 어떻게 생태계 전체를 되살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기하학과 생물학의 결합이 어떻게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죽음의 순환을 뒤집을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이 자연의 기계가 어떤 방식으로 망가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체서피크만은 단순히 오염 때문에 쇠퇴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무관심만으로 죽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원인은 만 바닥의 구조가 평평하게 깎여버린 데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시절의 체서피크만은 지구에서 가장 정교하고 효율적인 생물학적 기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만의 수면 1제곱마일마다 약 14제곱마일의 육지에서 흘러내린 물이 유입되었는데, 이는 전 세계 연안 수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강과 개울, 농업용 배수로, 도시의 하수구, 그리고 6개 주에서 흘러온 물은 매일 흙과 영양분, 그 밖의 수많은 물질을 이 얕은 하구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럼에도 만은 6000년 동안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굴이 자연이 만든 거대한 정수 시스템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동 원리만 놓고 보면 굴 한 마리는 살아있는 펌프와 같습니다. 성체굴은 아가미를 통해 물을 빨아들이고 그 안에 떠다니는 조류와 부유물, 퇴적물, 유기물을 걸러낸 뒤 소화하거나 단단한 찌꺼기로 압축해 바닥으로 가라앉힙니다. 굴 한 마리는 하루에 약 50갤런의 물을 여과할 수 있습니다. 1870년 이전 굴 개체군이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에는 밀도가 워낙 높아서 만 전체에 있는 약 18조 갤런의 물을 단 4일 만에 모두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체서피크만의 물 대부분이 매주 굴의 아가미를 통과했던 셈입니다. 하지만 물을 정화하는 능력은 굴의 생태적 역할 가운데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굴은 만을 깨끗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바닥 자체도 직접 건설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가 남긴 껍데기에 달라붙었고 그렇게 서로 굳게 결합했습니다. 해가 지나고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껍데기가 층층이 쌓이면서 굴 암초는 계속 위쪽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것은 진흙 위에 납작하게 놓인 껍데기 더미가 아니라 바닥에서 솟아올라 수중 공간으로 뻗어나가는 벽과 둔덕, 생물학적 탑이었습니다. 일부 암초는 썰물 때 수면 위로 드러났고 어떤 곳은 높고 날카로워 배의 선체를 손상시킬 정도였습니다. 1701년 한 스위스 여행자는 체서피크만의 굴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어떤 굴밭은 너무 두껍고 넓어서 배가 좌초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멀리 돌아가야 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배는 굴암초에 부딪힌 뒤 2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고 밀물이 들어온 뒤에야 다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초의 높이는 단순히 장관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 전체의 생존을 좌우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굴은 바닥에 쌓이는 진흙이 계속 두꺼워졌기 때문에 위쪽으로 성장해야 했습니다. 퇴적물은 언제나 아래로 가라앉으려 하고 수면보다 14배 넓은 육지에서 물이 흘러드는 만에서는 퇴적 과정이 거의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굴은 진흙이 자신들을 묻어버리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암초를 쌓도록 진화했습니다.
굴들은 서로 단단히 붙어 입체적인 구조물을 만들었고 부드러운 퇴적층을 뚫고 올라가 더 깨끗하고 산소가 풍부하며 물살이 강한 위쪽 수역까지 도달했습니다. 바로 그 높이가 굴을 살아남게 했습니다. 암초의 울퉁불퉁한 가장자리는 작은 소용돌이와 물의 난류를 만들어냈고 가라앉던 퇴적물 입자를 표면에 붓기 전에 쓸어갔습니다. 굴암초는 스스로 쌓아 올려지는 건축물이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청소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것은 굴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인 메모를 막기 위해 수천 년에 걸친 진화가 완성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사이 굴을 긁어 올리는 준설선이 이 자연의 건축물을 거의 모두 평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끝난 뒤 굴 산업은 놀라운 속도로 산업화되었습니다. 통조림 기술과 철도망의 발전으로 체서피크만의 굴은 전국에서 소비되는 상품이 되었고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884년 한 해에만 메릴랜드 어민들은 한 철 동안 약 1,500만 부셸의 굴을 채취했습니다. 수십억 마리의 굴이 동력선이 끌고 다니는 무거운 철제 준설기에 의해 만해 바닥에서 뜯겨 나갔습니다. 붕괴의 연쇄는 바로 그 바닥 준설 장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쇠로 된 이빨이 달린 강철 틀 뒤에 수백 파운드나 되는 쇠사슬 그물이 매달려 있고 그것이 빠른 속도로 암초 위를 지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비는 굴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암초의 구조 전체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한번 지나갈 때마다 살아서 성장하던 암초의 윗부분을 잘라냈고 굴 껍데기와 돌 조각을 진흙 위로 사방에 흩뿌렸습니다. 준설기는 굴을 가져갔지만 더 심각한 것은 시스템 전체의 높이를 없애버렸다는 점입니다. 높이가 사라지는 순간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습니다. 굴암초가 6,000년 동안 위로 자라며 피해왔던 퇴적물이 이제는 아무런 장애물도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변 진흙과 같은 높이로 깎여버린 암초는 물살이 가장 느리고 산소가 가장 부족하며 생명이 가장 살기 힘든 바닥층에 놓였습니다. 그곳에서는 흐름이 거의 멈추고 물속에 떠있던 입자가 쉽게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몇 밀리미터의 퇴적물만 부서진 껍데기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흙층이 점점 두꺼워졌고 어린 굴이 붙어 자라야 할 단단한 표면까지 모두 덮어버렸습니다. 그 기반이 부드럽고 숨막히는 진흙 담요 아래에 묻히자 굴의 번식 주기도 끊어졌습니다. 굴유생은 매우 작은 생물로 약 2주 동안 물속을 떠다니다가 반드시 단단하고 깨끗한 표면을 찾아 정착해야 합니다. 단단한 표면이 없으면 붙을 수 없습니다. 붙지 못하면 성체굴로 자랄 수 없습니다. 굴 껍데기가 묻힌 것은 살아있던 개체만 죽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생겨날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수십억 마리의 유생이 물속을 떠돌다가 결국 진흙만 만나 죽었습니다. 개체군에 새로 합류하는 어린 굴의 수는 거의 0에 가까워졌고 이 붕괴는 또 다른 실패의 연쇄를 불러왔습니다. 굴이 줄어들면 물을 거르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조류와 퇴적물을 물 밖으로 끌어낼 생물이 너무 적어지면서 만 전체가 탁해졌습니다. 전성기에는 구리만에 물 전체를 단 4일 만에 처리할 수 있었지만 개체수가 붕괴한 뒤에는 같은 일을 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과거에는 굴이 몇 시간 만에 제거하던 농장과 도시의 영양분이 풍부한 물이 이제는 수개월 동안 수중에 남았습니다. 넘쳐나는 영양분은 거대한 조류 번성을 일으켰습니다. 조류가 죽어 가라앉으면 박테리아가 그것을 분해했고 그 과정에서 물속의 산소를 대량으로 소비했습니다. 용존 산소 농도는 리터당 2mg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생물이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그 결과 매년 여름만의 바닥에는 광대한 죽음의 구역이 만들어졌습니다. 조류 때문에 흐려진 물은 햇빛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도 막았습니다. 잘피와 위전그레스 같은 수중식물도 다른 식물처럼 자라기 위해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부족해지자 이 식물들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원래 수초의 뿌리는 바닥의 퇴적물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초가 사라지자 고정되어 있던 진흙이 다시 물속으로 풀려나왔고 물은 더욱 탁해졌습니다. 물이 더 흐려지면 더 많은 수초가 죽었고 수초가 죽을수록 더 많은 퇴적물이 방출되었습니다. 하나의 실패가 다음 실패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완벽한 악순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뒤에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1949년과 1959년 두 종류의 기생충이 만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주로 성체굴을 공격했고
다른 하나는 어린 굴을 노렸습니다. 정상적인 조건이라면 건강하고 밀집된 개체군은 몇 세대에 걸쳐 점차 질병 저항성을 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한 개체가 살아남아 번식하고 그 저항력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체서피크만의 굴은 더 이상 많지도 않았고 건강하지도 않았습니다. 암초는 평평해졌고 굴은 진흙에 묻혔으며 산소가 부족했고 서로 너무 멀리 떨어진 작은 집단으로 흩어져 효과적으로 번식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질병은 남아있던 개체를 빠르게 파괴했고 살아남은 굴도 수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유전적 다양성까지 잃어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완전히 갇혔습니다. 평평한 암초는 진흙에 덮였습니다. 진흙에 덮인 암초에는 어린 굴이 정착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굴이 줄어들자 여과 능력이 약해졌습니다. 여과 능력이 약해지자 물이 탁해졌습니다. 탁한 물은 수초를 죽였습니다. 죽은 수초는 더 많은 퇴적물을 방출했습니다. 그 퇴적물은 다시 남아있던 것들을 묻어버렸습니다. 동시에 질병은 개체 수를 너무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굴이 스스로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스템이 이런 상태로 1년을 더 버틸 때마다 회복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습니다. 많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쇠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고장이 다음 고장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역방향 기계처럼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3년이 되었을 때 상업적 굴 생산량은 약 5만 부쉘까지 떨어졌습니다. 1884년에는 1,500만 부쉘에 달했던 수치였습니다. 크리스필드와 옥스퍼드처럼 굴 산업에 의존하던 마을들도 점차 황폐해졌습니다. 전성기에는 약 2만 5천 명이 굴 채취 산업에서 일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정수장치와 바닥구조, 수초지대, 산소, 그리고 지역 경제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그 모든 붕괴는 단 하나의 구조적 요소가 제거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높이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주정부 기관들은 만에 깊은 곳에서 화석화된 굴 껍데기를 퍼올린 뒤 고갈된 굴밭에 쏟아부었습니다. 가공시설에서 나온 새 껍데기도 사들여 진흙 위에 얇게 펼쳤습니다. 어떤 해에는 메릴랜드가 200만 부쉘에서 500만 부쉘에 이르는 굴 껍데기를 뿌렸고 매년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를 썼습니다. 야생 유생이 깨끗한 표면에 붙어 스스로 암초를 다시 세우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굴 암초가 처음 무너졌던 원인과 같았습니다. 바로 기하학이었습니다. 진흙바닥 위에 얇고 평평하게 놓인 껍데기는 묻히기만 기다리는 표적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것은 물살이 가장 느리고 퇴적물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철이 지나기도 전에 때로는 불과 몇 주 만에 진흙이 전부 덮어버렸습니다. 유생은 정착할 표면을 찾지 못했고 쇠퇴의 순환은 계속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껍데기를 뿌린 지역에서도 상업적 채취가 계속 허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드물게 어린 굴이 붙어 자라기 시작하더라도 준설선이 다시 나타나 높이를 만들기도 전에 바닥에서 모두 뜯어갔습니다. 정부는 한쪽에서 구덩이를 메우고 있었지만 다른 쪽에서는 누군가 계속 그 구덩이를 더 깊게 파고 있었던 셈입니다. 수백만 달러가 들어갔지만 만의 쇠퇴 경로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 되자 굴 껍데기 공급마저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석 껍데기 매장지는 점차 고갈되었고 가공 공장에서도 필요한 양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방식은 재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막다른 길에 이르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다루었을 뿐 근본 원인에는 손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는 굴 부족이었지만 진짜 원인은 진흙 위로 충분히 높이 솟아 있을 수 있는 입체 구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 연방기관과 주정부, 비영리 단체들로 구성된 연합은 체서피크만 유역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런 규모로 시도된 적 없는 일을 약속했습니다. 굴껍데기가 아니라 돌을 이용해 하구의 진짜 바닥을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10개 지류 계획이라고 불렸습니다. 메릴랜드의 5개 강과 버지니아의 5개 강이 포함되었고 목표는 2025년까지 각 지역의 굴 서식지를 장기적으로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장기적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곳들은 새로운 채취장이 아니라 영구 보호구역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준설선도 없고 집게 도구도 없으며 어떤 형태의 채취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육군 공병단은 소나를 사용해 강바닥 지도를 만들었고 바닥이 가장 단단하고 물의 흐름이 가장 적절하며 염도가 가장 유리한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그런 다음 채석장에서 가져온 화강암과 부순 콘크리트, 화석 껍데기를 가득 실은 거대한 산업용 바지선이 들어왔습니다. 피안카탱크강에서 겨우 25에이커의 암초를 만드는 데만 29,000톤이 넘는 화강암이 필요했고 이는 바지선 9척 반에 실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돌은 강바닥으로 내려져 진흙보다 8인치에서 15인치 높게 솟은 암초 기반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고작 8인치에서 15인치였지만 바로 그 차이가 해결책 전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높이에서는 돌이 바닥에 거의 멈춰있는 물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물 속에 놓였습니다. 울퉁불퉁한 화강암 표면은 난류를 만들었고 개울 한가운데 놓인 돌이 낙엽을 양옆으로 밀어내는 것처럼 가라앉는 퇴적물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진흙은 쉽게 달라붙지 못했고 표면은 계속 깨끗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산소가 풍부하고 물이 흐르는 곳에 놓인 단단하고 깨끗한 기반은 굴 유생이 살아남기 위해 정확히 필요로 하던 환경이었습니다. 한편 메릴랜드 동부 해안의 홈포인트 종묘장에서는 과학자들이 야생굴 개체군을 50년 동안 파괴해온 두 질병을 견딜 수 있는 굴을 특별히 선별해 번식시키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가장 건강한 성체를 골랐습니다. 특히 염도가 높고 환경이 거친 곳에서 병에 감염되고도 살아남은 개체를 선택해 통제된 수조에서 번식시켰습니다. 유생은 깨끗하게 세척한 재활용 굴 껍데기 위에 놓였고 48시간 안에 표면에 달라붙어 단단히 굳었습니다. 굴 양식업계에서는 이를 스팻 온쉐이라고 부릅니다. 어린 굴이 껍데기에 미리 붙어 있어 곧바로 자연에 투입할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오이스터 리커버리 파트너십은 어린 굴이 덮인 껍데기를 흘수가 얕은 배에 실었고 소나 지도와 정확히 일치하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좌표로 이동한 뒤 고압 무로스를 이용해 화강암 기반 위에 뿌렸습니다. 마치 돌 위에 생명을 칠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질병에 강한 수십억 마리의 굴이 진흙에 묻히지 않는 기반 위에 놓였고 준설선은 앞으로 영원히 그곳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메릴랜드 동부 해안의 지류인 해리스 크릭은 이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복원 전에는 과거 1,500에이커에 달했던 굴 암초 가운데 실제로 기능하는 곳이 약 2에이커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팀은 348에이커의 새로운 암초를 만들고 그 위에 24억 9천만 마리의 굴을 심었습니다. 해리스 크릭 한 곳에만 2,906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작업을 끝낸 뒤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니터링 절차상 3년 뒤와 6년 뒤에 점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복원은 서두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굴은 여러 차례의 질병 유행과 혹독한 겨울을 견뎌야 했고 2018년에는 거대한 담수 홍수까지 이겨내야 했습니다. 당시 염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거의 모든 지류 생물에게 큰 스트레스가 가해졌습니다. 하지만 돌 기반은 무너지지 않았고 굴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마침내 6년간의 데이터가 공개되었습니다. 348에이커 가운데 343에이커가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복원된 암초 면적의 약 98.6%가 밀도와 생물량, 여러 연령대의 개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모든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이는 굴이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번식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 위에 계속 붙었고 더 많은 높이를 쌓았으며 단단한 구조로 결합했습니다. 인간이 준설선을 끌고 지나가기 전 6,000년 동안 조상들이 해왔던 일을 그대로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해리스 크릭은 체서피크만에서 완전히 복원된 첫 번째 지류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한 세기 동안 붕괴 방향으로 돌아가던 연쇄 반응이 다시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돌아온 것은 물을 여과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해리스 크릭의 굴 밀도는 여름철에 전체 개체군이 개울의 물을 10일도 되지 않아 모두 걸러낼 수 있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염도가 높아 굴이 더 빠르게 성장하는 버지니아의 린헤이븐 강에서는 모니터링 팀이 제곱미터당 성체 굴 3,400마리를 기록했습니다. 암초 표면이 거의 껍데기로 꽉 찬 덩어리처럼 보일 정도의 밀도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흐렸던 물은 다시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바닥까지 도달하자 수중 초원도 천천히 되살아났습니다.
2018년 항공조사에서는 체서피크만 전체에 약 10만 8천 에이커의 수중식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관측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였으며 1980년대 중반에 기록된 최저치 3만 8천 에이커의 거의 3배에 달했습니다. 한때 생태계를 파괴하던 피드백 순환이 이제는 생태계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맑아지자 수초가 더 많이 자랐습니다. 수초가 늘어나자 뿌리가 더 많은 퇴적물을 붙잡았습니다. 물속에 떠다니는 퇴적물이 줄어들자 물은 다시 더 맑아졌습니다. 마침내 순환이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굴은 물을 거르는 것뿐 아니라 복잡한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질소도 제거했습니다. 굴은 질소를 조직과 껍데기에 저장했고 암초 구조 안에 밀집해 사는 미생물 공동체는 물에 녹아있는 질소를 무해한 기체로 바꿔 대기 중으로 내보냈습니다. 해리스 크릭의 암초만으로도 매년 약 2만 파운드의 질소가 제거되었습니다. 10년 동안에는 100만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는 정원용 비료이만 포대를 물에서 꺼내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였습니다. 2023년 여름 수십 년 동안 체서피크만을 괴롭혀온 죽음의 구역은 1985년 모니터링이 시작된 이후 가장 작은 규모로 줄어들었습니다. 부피는 겨우 세제곱마일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장기 평균은 거의 한 세제곱마일에 가까웠습니다. 물이 다시 산소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돌로 만든 구조 자체도 점차 하나의 생물학적 도시로 변했습니다. 연구자들은 해리스 크릭 암초에 정착한 생물이 50종이 넘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갈고리 홍합과 따개비, 말미잘, 멍게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이 포함되었습니다. 가장 밀도가 높은 구조에서는 굴을 제외하고도 제곱미터당 5천 마리가 넘는 생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체서피크만을 대표하는 상어버종인 어린 푸른 개는 복원된 입체 암초에서 평평하고 텅 빈 진흙 바닥보다 생존율이 약 300% 높았습니다. 마침내 어린 개들은 포식자를 피해 숨을 곳을 얻었고 개체군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보호 암초에서는 영구적으로 채취가 금지되었지만 그곳에서 태어난 유생은 열린 수역으로 흘러나갔고 개도 어획이 허용된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러한 확산 효과는 지난 20년 동안 메릴랜드의 상업적 굴 생산량이 3배로 늘어나는 데 기여했습니다. 경제 모델은 10탱크강 수계의 성숙한 암초가 매년 2,300만 달러의 경제 가치를 만들고 300개가 넘는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해리스 크릭에 투자된 2,900만 달러는 지역 경제에 돌아오는 이익만으로 2년도 되지 않아 회수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규모를 제대로 이해하게 해주는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고속도로 1마일을 건설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약 600만 달러입니다. 주 정부는 도로 약 5마일을 포장하는 비용만으로 하고 생태계 전체의 기계를 되살렸습니다. 348에이커에 이르는 자립형 생물학적 여과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10년마다 100만 파운드의 질소를 제거하며 50종이 넘는 생물을 지원하고 개의 생존율을 3배로 높이며 매년 2,300만 달러의 경제활동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는 처음 계획했던 10개 지류 전체로 확대되었고 버지니아의 11번째 장소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400에이커가 넘는 굴암초가 건설되었고 75억 마리의 굴이 투입되었습니다. 버지니아의 성과가 좋은 지역에서는 이제 종묘장에서 공급받지 않아도 암초가 스스로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야생 유생이 돌 위에 자연스럽게 붙고 새로운 층을 만들며 위쪽으로 성장했습니다. 인간이 개입하기 전 6,000년 동안 시스템이 작동하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만의 바닥은 평평하고 죽어있던 진흙에서 수직으로 솟아오른 살아있는 암석으로 바뀌었습니다. 물은 그대로였고 퇴적물의 양도 그대로였으며 배수 유역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체도 여전히 물속에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바뀐 유일한 변수는 높이였습니다. 약 8인치의 화강암을 올바른 위치에 놓고 준설선으로부터 보호하며 질병을 견딜 만큼 강한 생물로 덮어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맑은 물과 수초, 개, 산소, 질소 제거, 경제 회복에 이르기까지 시스템이 원래 하도록 설계된 일을 스스로 수행한 결과였습니다. 인간이 과거에 빼앗았던 단 하나의 요소를 다시 돌려주자 자연이 나머지를 모두 해낸 것입니다. 체서피크만은 단 한 번의 재난으로 파괴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인간은 만바닥에서 높이를 없앴고 퇴적이라는 물리법칙이 나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진흙과 싸우겠다며 평평한 껍데기를 바닥에 펼쳐놓은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문제를 만들어낸 바로 그 물리법칙을 계속 거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해결책은 진흙을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흙보다 더 높이 쌓았습니다. 약 8인치의 돌만으로 전체 기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체서피크만 바닥에 깔린 2,400에이커가 넘는 화강암 아래 숨어있는 교훈입니다. 붕괴에는 분명한 기계적 논리가 있었습니다. 평평한 표면은 묻히고 묻힌 표면에는 새로운 세대가 정착할 수 없으며 그 순간부터 전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해결책도 같은 논리를 따랐지만 방향만 반대였습니다. 진흙이 닿지 못할 만큼 표면을 높이 만들기만 하면 6,000년 동안 이어진 진화가 다시 시스템을 맡아 나머지 일을 모두 해냅니다. 파괴된 자연환경이 어떻게 되살아나는지에 관심이 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